세계 각국에는 여러 가지 미라가 존재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집트에 있는 미라,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미라가 발견되었고, 여기저기서 뭐 일부러 만들기도 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미라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미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소리 왜 자꾸 커지니 이거. 자, 가장 대표적인 미라는 역시 이집트에 있는 미라겠죠. 이집트에 있는 미라는 전문적인 방부 처리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방부 처리사가 막 농민, 새, 개, 악어 막 이런 거를 다 미라로 만들었었대요. 언제부터 만들었냐 하면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3세기에 이르기까지 미라가 계속 만들어졌고요. 미라를 만드는 이유는 뭐겠어요? 죽음으로부터 한번 떠났던 그 영혼이 돌아와서 영생할 수도 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이 미라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개 가면을 쓴 전문 방부 처리사가 미라를 만들었대요. 한 70일 정도에 거쳐서 미라를 만들고 무덤에다가 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전 모습이랑 똑같이 가면을 씌워서 죽은 사람이 나중에 자기 몸으로 찾아올 수 있게 만들었대요. 신기하죠? 아누비스라고 해요. 자칼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미라를 만드는데요. 미라를 만드는 방법은 꽤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1단계부터 설명을 해주면요. 1단계는 일단 죽은 이 시체의 몸을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향기 나는 기름으로 이렇게 다 발라서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로 갈고리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뇌를 이렇게 해가지고 뇌를 잡아 꺼내요. 혹은 두개골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 것도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집트인들은 뇌는 다음 생에 필요가 없다고 여겼대요. 자, 그리고 2단계예요. 2단계는요. 왼쪽 갈비뼈 밑을 갈라가지고, 여기 이상한 데 아니에요. 왼쪽 갈비뼈 밑을 그린 거예요. 네, 왼쪽 갈비뼈 밑을 그어서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심장만 남겨놓고 간, 허파, 창자, 위 이런 걸 다 꺼내요. 다 꺼내. 심장을 남겨놓는 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왜 심장을 남겨놓냐 하면요, 이 심장을 다음 세계에서 다음 세상에 갈 때 심장으로 무게를 잰대요. 이건 필수예요. 몸속이 다 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장 같은 경우는 빨리 상하기 때문에 미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심장을 어떻게 하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신들의 왕이 오시리스 앞에 가서 저울에다가 재본대요. 심장을. 한쪽에다가는 깃털을 올리고 한쪽에다가는 심장을 올려가지고, 심장이 더 무거우면 벌을 받고 더 가벼우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대요. 웬 깃털이야? 깃털보다 가벼울 수가 있나? 여기서 올리는 깃털은 진실의 깃털이라고 한대요. 이거보다 가벼우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무거우면 악어처럼 생긴 신이 왕 하고 먹어버린대요. 영혼을. 우리처럼 막 지옥에 가가지고 넌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영혼이 그때부터 아예 없어진다고 믿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꺼낸 장기들은 썩지 않게 잘 보관을 해둡니다. 어디다가 보관을 하냐?
여기다가 보관을 합니다. 항아리에 따로따로 보관을 했어요. 이 4개의 항아리를 카노푸스 단지라고 불렀대요. 이 뚜껑을 보면 각각 다른 모습이 새겨져 있죠? 이거는 4개의 수호신이에요. 뚜껑을 종종 죽은 사람의 얼굴로 만들기도 했다는데 제일 보편적인 건 이제 요 4개의 신이에요. 사람 머리를 한 여기 있는 요거는 임세트라고 불러요. 여기 안에는 간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원숭이는 하피라고 부릅니다. 하피는 허파를 집어넣고요. 여기 아까 자칼머리 한 거 있죠. 이거는 두아무테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기다가는 위를 집어넣는데, 그리고 여기 매의 머리를 한 케베세누프에는 창자를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내장을 단지에 담아가지고 잘 방부 처리를 해서 보관을 해놓는데요. 그리고 이제 장기를 꺼냈으니까 이 시체가 상하지 않게 잘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부 처리를 이때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시체 아니고 다큐의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다큐예요. 이거 연기자입니다. 네. 여기다가 나트론이라는 걸 다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이거를 말려버립니다. 소금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체액은 그냥 다 흘러나오게 두고요. 이렇게 나트론으로 막 해가지고 이 시체를 가만히 놔뒀다가 한 40일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완전 바싹 마른 미이라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몸 안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그래서 썩지 않고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이렇게 하고 있는 미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몸을 전부 다 이제 한번 싹 씻겨가지고 기름칠을 해요. 그리고 향료로 이렇게 향료를 다 뿌린 다음에 송진으로 다 문질러줘요. 송진으로 문질러주고, 아까 이렇게 코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 다 빼냈다 그랬잖아요. 내장하고 뇌하고 다 빼냈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는 헝겊을 다 채워가지고 원래 몸처럼 약간 빵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왼쪽 갈비뼈 밑을 갈랐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시 꼬매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든 미라는 값비싼 보석이나 금으로 뒤덮습니다. 이렇게 보석을 넣는 이유는 다음 생에 가서도 잘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붕대로 미라를 칭칭칭칭칭 감습니다. 아무튼 미라를 계속 감아가지고 바싹 마른 상태의 그 미라를 약간은 사람 크기처럼 조금 이제 늘려주는 거지. 이 미라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붕대의 양은 농구 코트를 다 뒤덮고도 남을 정도래요. 미라는 부자만 했겠네요. 부자도 했는데요. 주로 우리는 왕의 미라를 보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도 미라를 만들기는 만들었대요. 근데 아무래도 좀 돈이 많이 들어갔겠지? 자, 그리고 붕대 맨 끝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쓰고 머리에는 죽은 사람의 얼굴하고 비슷하게 생긴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영혼이 돌아왔을 때 자기 몸을 못 알아볼까봐. 이미 내 몸은 내가 아는 얼굴은 이 얼굴인데 미라가 되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눈도 없고. 그러니까 내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나처럼 생긴 마스크를 얼굴에다가 씌워줍니다. 그래서 너무 잘생기게 그려도 안 되고 너무 못생기게 그려도 안 된대요. 자기 얼굴이랑 비슷하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의 미라고요. 왕의 미라 같은 경우에는 왕관을 씌워요. 왕관을 씌우는데 여기서 왕의 권력을 알 수가 있었대요. 짠짠!
이집트는 나일강을 따라서 윗지역하고 아랫지역이 나누어지는데 이때 윗지역하고 아랫지역의 왕관이 달랐대요. 달랐대. 그래서 윗지역 사람들의 왕관은 이렇게 생겼고 아랫지역의 왕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을 통치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위쪽 아래쪽을 둘 다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완전 짱인 왕인 거지. 그래서 어느 지역의 왕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 왕관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미라를 관에 넣어요. 사람 모양으로 생긴 관에 넣고 뭐 네모난 관도 있기는 했다는데 취향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기도문, 사자에서 같은 걸 써서 같이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한테 부탁을 해서 미라의 입을 벌리는 의식을 한대요. 미라의 입을 이렇게 벌린대요. 억지로. 왜 벌려요? 입을 벌리고 있어야지 다음 생에 가서도 먹고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게. 그래서 입을 벌려놓는데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들 전부 다 같이 집어넣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미라의 저주는 워낙 많아서 워낙 많은데 또 너무 끼워 맞추기식이라서 일부러 가져오지 않았어요. 미라 이야기는 이집트의 미라 이야기는 어느 정도 뭐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미라 이야기는 많으니까 이집트 미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이집트 미라랑 약간 비슷한 장례 풍습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토라자라는 이 부족의 장례 문화 중에는 일부러 미라를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라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마네네라고 불리는 의식인데요. 죽은 조상의 옷을 3년마다 갈아입히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계속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옷을 갈아입혀줘요. 죽은 시신을 땅에다가 묻지 않아요. 땅에다가 묻지 않고 그냥 사람이 죽으면 똑같이 나랑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을 뿐이에요. 말을 못하고 밥을 못 먹고 일을 못할 뿐이에요. 그냥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내 가족인 거예요. 그냥 육체가 멈춰있는 상태 있죠. 딱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리를 되게 잘해준대요. 계속 닦아주고 씻겨주고 이런 거를 한대요. 방부 처리를 일부러 한다기보다 계속 내려져 오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걸까요? 근데 저 미라는 정말 피부색만 창백하다 뿐이지 살아있는 사람 같네요. 그죠? 완전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내가 약간 좀 혐짤이라 가지고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빨도 똑같이 있고 눈도 이렇게 있고 그냥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미라도 있어요. 아무튼 왜 이렇게 생활을 하냐 하면요. 이 토라자족은 죽은 게 그냥 육체 활동이 멈춘 거라고 믿는데요. 그냥 육체 활동이 멈춘 거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종종 뭐 먹을 거 들고 이웃이 찾아오기도 하고 밥상도 차려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가 진짜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줘야지 그제서야 저승으로 떠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례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치러줍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이 과정에서 약간 집안의 재산에 따라서 이 규모가 좀 달라지는데, 귀족 같은 경우에는 이 장례를 한번 치르는데 소하고 돼지가 200마리가 넘게 희생이 돼요. 장례를 치르려 그러면 소하고 돼지를 200마리를 넘게 잡아서
온 마을에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떠날 수 있게 장례식을 너무 거하게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이 장례를 한번 치르기 위해서 돈을 계속 모아야 되니까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나랑 같이 사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뭐 6년, 8년, 10년 상관없이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사람 취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래서 돈이 별로 없는 집안은 누가 이제 좀 아프기 시작하잖아. 누가 좀 병에 걸려가지고 좀 겔겔겔겔 거리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장례를 치르려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무섭죠. 내가 막 아픈데 내 자식들이 내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 돼지를 막 사기 시작하고 소를 막 사기 시작하고 그래요. 이 지역은 이렇게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요렇게. 이거 보면 관이 있잖아요. 확실히 관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관 안에다가 넣고 장례가 끝난 상태에는 이렇게 묻어버립니다. 묻어요. 확실히 묻기는 해요. 그런데 묻고 나서 이렇게 절벽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인형을 갖다 놔요. 이거는 죽은 사람하고 우리하고를 연결시켜주는 약간의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한 명당 이 인형 하나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형도 만들어야 되고 장례도 치러줘야 되고 미라도 만들어야 되고 소랑 돼지 잡을 돈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함부로 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죽으면 민폐 같아. 자, 우리 여기까지 토라자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미라가 발견됐어요. 제일 대표적인 미라가 조선 중기로 보이는 조선 중기의 것으로 보이는 해평윤씨 어린이 미라예요. 이거는 어린이 미라입니다. 얼굴 다 가려져 있죠. 옷 입혀져 있습니다. 네. 자, 2001년 11월에 선산에서 해평윤씨 선산에서 도로 확정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분묘, 그러니까 이거를 선산이니까 사람들이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다 이장을 하는 도중에 10세 이하의 남아로 추정이 되는 어린아이의 미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미라는 신장이 102cm 정도 된다고 해요. 사망 당시 나이는 5세 정도? 5세 정도? 그리고 지금 보면 머리가 생생하게 그대로 남아있죠. 치아, 손톱, 발톱 전부 다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해평윤씨의 이 족보를 다 보니까 일찍 세상을 뜬 윤호라는 사람이라고 추정은 되는데 정확하지 않고요. 이 미라는 단국대에서 보관을 하고 연구 작업을 벌였기 때문에 단국대의 단과 단국대의 상징인 곰, 웅자를 따서 단웅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대요. 그래서 이걸 미라를 연구를 하니까 죽은 원인이 결핵이래요. 결핵균이 발견이 됐고 간염 바이러스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미라인데요. 이거는 2002년에 발견된 파평윤씨 모자미라입니다. 모자미라. 다들 난리가 나서 무서웠어. 무서워. 이 모자미라는 세계 최초로 발견이 된 엄마하고 태아가 같이 있는 미라예요. 엄마하고 태아가. 이 미라는 출산 과정에 자궁 파열로 죽은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D 스캐너로 찍은 사진이에요. 태아가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나오던 도중에 자궁이 파열되어서 그대로 죽은 겁니다.
태아까지 같이 미라가 되어 있어요. 과다출혈로 죽은 건데요. 맞아요. MRI. 과다출혈로 죽은 건데, 이 모자 미라는 굉장히 특이하게 지금 보면 아까 우리가 알고 있던 미라는 이렇게 바싹 말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미라 보면 살이 이렇게 오동통하게 아직도 붙어 있어요. 그죠? 탄력이 있어요. 살에 미라가. 우리가 아는 미라는 막 말라가지고 붕대 감고 있는 미라인데, 이 미라는 되게 통통해요. 촉감도 되게 부드럽대요. 그래서 자궁을 벌려서 볼 수도 있고 태아의 머리를 확인할 수도 있대요. 그럼 도대체 이 미라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이 미라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우리나라는, 아니 기본적으로 미라는 수분이 다 없어져가지고 바싹 마르고, 뭐 그거 아니면 이렇게 옆에서 되게 막 처리를 잘 해줘야지 미라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건조하지도 않고 겨울도 있었다가 여름도 있었다가 우기도 있고 건기도 있고, 어떻게 미라가 만들어졌을까?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미라가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나라의 매장 문화 때문에 이렇게 생겼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회광묘라고 합니다. 회광묘. 우리나라에서 종종 발견되는 미라들은 주로 이 회광묘에 안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회광묘가 뭐냐 하면요, 이 나무관 주변에다가 횟가루를 단단하게 이렇게 주위에다가 둘러가지고 관을 아예 다 막아버린 거예요. 회광묘를 제작을 하면서 생석회가 이제 굳기 시작하면, 굳으면서 이 관 내부 온도가 1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갑자기 막 상승해 버린대요. 그래서 시신을 부패시킬 수 있는 모든 미생물들이 다 그 100도 이상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균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신이 부패가 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석회를 다 둘러놓으니까 이 안에 공기가 유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 유입이 안 되니까 시체가 당연히 썩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라들은 다른 나라의 미라들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미라는 내장기관도 그대로 다 있고요. 이렇게 막 팔을 벌리면 팔을 벌리는 대로, 피부를 누르면 누르는 대로, 탄성도 있고 촉감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자. 멕시코로 갑니다. 멕시코로 가요. 멕시코에 치와와주가 있대요. 치와와주에는 의상실이 하나 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파는 의상실이에요. 근데 여기가 그냥 의상실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명소가 되어 있어요. 왜요? 여기는 마네킹이 특별하거든요. 이 가게에 있는 마네킹은 80년 동안 계속 전시가 되어 왔고요. 이 당시에는 마네킹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엄청나게 세심하게 되어 있어요. 볼래요? 마네킹이 이렇게 생겼어요. 속눈썹, 눈동자, 입술, 피부, 심지어는 손에 있는 주름까지 완벽하게 사람이랑 똑같아요. 진짜 사람 손 같아요. 손톱도 있고요, 주름도 있고요, 심지어는 혈관까지 다 보여요. 이렇게 되니까 이 마네킹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이 떠도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썰이 있어. 소문이 하나 돌았는데요.
이 당시에 1930년에요. 이 웨딩드레스 가게 주인 있죠. 이 주인 부부의 딸이 결혼식을 앞두고 독거미에 물려서 사망을 했었다고 합니다. 딸이 이렇게 죽자마자 이 옷가게 주인 부부는 그대로 문을 닫고 문을 열지 않았어요. 사람들하고 접촉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웨딩드레스 가게를 딱 하고 열었는데 그와 동시에 이 마네킹이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 주인 부부의 딸이랑 얼굴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완전 앞뒤가 계속 들어맞으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진짜로 당신 딸 아니냐? 이거 마네킹 아니고 이거 미라 아니냐? 그래도 주인 부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대. 얼굴이 슬퍼 보여요. 그리고 직원들도 절대 이 마네킹에 손을 댈 수 없게 했고 옷을 갈아입힐 때도 주인 부부만 이 마네킹을 만질 수 있었대요. 그리고 이 주인 부부는 사망했는데 사망하고 나서도 이 가게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른 새로운 주인이 이 웨딩드레스 샵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 주인도 똑같이 마네킹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는데요. 딱 특정 직원만 한 명을 꼽아가지고 그 직원만 이 마네킹을 만질 수 있게 한대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데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마네킹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보존 기술로는 절대 이렇게 미라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대. 근데 또 반면에 이건 사람을 진짜 박제한 것 같다. 이건 미라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멕시코의 치와와 지역은 이집트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라서 미라가 보존되기는 되게 적합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상실은 아직도 굉장한 관광명소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알프스로 갑니다. 한 독일인 등반가 부부가 1991년에 알프스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던 도중에 시체를 하나 발견해요. 아무튼 시체를 한 구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빙하지대였대요. 그래서 빙하지대에서 조난당한 등산객이 죽었나 보다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시체가 알고 보니까 기원전 3300년 석기시대의 미라였대요. 여기도 현찰주의예요, 여러분들. 무서워요. 빠밤. 지구온난화로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뼈하고 누런 피부, 앙상한 상반신하고 함께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석기시대요. 빙하 속에서 냉동이 된 상태여서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엄청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미라는 풀로 엮은 외투, 가죽옷, 모자, 칼, 도끼, 활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대요. 그 석기시대에 쓰던 거 그대로를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은 엄청나게 난리가 났겠죠. 맙소사, 어떻게 석기시대에 죽은 사람이 지금 발견될 수가 있지? 하면서 이게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라래요. 그래서 미라의 이름은 발견된 곳의 지명을 따서 웨치가 됐습니다. 웨치. 그리고 별명은 아이스맨이에요. 얼음 안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이스맨이라고 합니다. 키는 159cm 정도고요. 40대 후반의 남자래요. DNA를 조사해 보니까 유럽인의 조상쯤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외치의 사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왜 죽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진들은 CT도 찍고 X선도 찍고 DNA 분석도 하고 다 했더니 일단 외치의 생전 모습을 복원한 건 이래요.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죽어서 요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왜 죽었냐 하면요, 이 쇄골 아래 동맥을 화살이 관통을 해서 치명상을 입었대요. 죽기 8시간 전에 곡물하고 술록 스테이크를 먹었던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위 안에 그대로 남아있었나봐요. 술록 스테이크가. 먹어보고 싶다. 근데도 이제 화살이 동맥을 관통을 했지만 그건 치명상이었고,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에 입었던 부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외치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들 의문의 죽음을 맞게 돼요. 그래서 이걸 아이스맨의 저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버비악젤 라이너는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라이너를 외치가 있는 장소로 안내했었던 30년차 베테랑 산악인은 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외치의 사진집을 제작하던 호일츠라는 사람은 뇌종양으로 죽었어. 그리고 외치를 첫 번째로 발견했던 헬무트라는 사람은 2004년에 외치의 환영을 보다가 알프스에 오르더니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그 헬무트의 조수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연구팀을 이끌던 고고학자 다발하고 외치의 연구자 로이드도 전부 다 사망했습니다. 왜일까요? 저주였을까? 우연이었을까? 뭐 아직도 아무것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외치는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우연히 발견이 됐거나 아니면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미라를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엄청나게 특이하게 자연에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한 미라를 알아볼 거예요. 어디냐 하면요, 이 지역만 가면 미라가 나와요. 이 호수는 나트론 호수라고 합니다. 붉은 호수라고도 불리고 소금 호수, 소다호라고도 불려요. 이 나트론 호에는요, 엄청난 양의 탄산수소 나트륨하고 소금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뜬금없이 이 호수에 왜 염분하고 소금하고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렇게나 많은 걸까요? 그거는 호수 바로 옆에 있는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호수로 유입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물하고 이 온천물이 고온에 막 증발을 하면서 천연 탄산소하고 탄산수 나트륨하고 막 이거를 계속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염기성하고 붉은색을 띈다고 해요. 이 지역의 호수는 전부 다 빨간색을 띠고 있어요. 아까도 내가 미라를 설명할 때 뭐를 막 이렇게 막 퍼붓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나트론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에 뿌리는 이 나트론이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그냥 자연적으로 녹아있는 상태예요.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이 탄산수소 나트륨하고 염분이 만나면서 호수가 엄청나게 강한 염기성을 띠고, 그래서 동물들이 이 지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온천인데 그냥 온천이 아니야. 여기 가면 이렇게 돼요.
크기가 큰 소도 예외는 아니에요. 걸어가다가 그냥 돌이 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저 근처에 가지 않죠. 그래서 동물들이 이 알칼리성 천연소다에 견디지 못하고 돌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명 메두사 호수라고 불려요. 돌로 만들어버린다고 해서. 신기하죠? 신기하죠? 여기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와, 진짜 신기방기해. 진짜 신기하죠? 저렇게 된 사람은 없나요? 없어요.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이 동물들은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은 건데요. 여기에 딱 들어가면 그대로 다 화상을 입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딱 발을 딛자마자 돌이 확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에 가만히 있다 보면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자연적으로 돌처럼 미라가 되는 건데요. 사람은 일단 이게 섭씨 40도, 높을 때는 60도까지 가기 때문에 사람은 들어갔다가 뜨거워 하고 그냥 발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상을 입어버립니다. 굉장히 염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유일하게 산 새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여긴 또 아예 생물이 살 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는 작은 홍학이라고 불려요. 작은 홍학은 이 나트론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얘네는 여기가 서식지예요. 여기가 서식지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천적들이 올 수가 없거든. 아까 봤죠? 뱀, 새, 아무것도 근처에 올 수가 없어요. 얘네들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호수의 이름은 나트론 호수입니다. 나트론 호수.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